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론 1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주차 전체적인 수업의 제목은 부동산의 이해입니다. 1주차 수업이 크게 세 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전체적인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 동향,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이전에 부동산이 뭔지, 그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정의가 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국어 사전을 보면은요, 부동산은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으로 토지나 건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에서도 부동산을 정의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에서 부동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의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민법의 정의상으로 보면은요. 동산과 부동산이 있고, 자, 그 중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 그 이외의 모든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어 사전에 나온 정의나 또는 민법상의 정의를 보면 이게 부동산이 도대체 뭔지 조금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요. 부동산은 동산의 일단 반대 개념이고요. 즉 움직여 옮겨질 수 없는 재산으로 토지나 건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땅, 그리고 건물, 아파트도 괜찮고요. 비주거용, 뭐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상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즉 움직이는 것 가운데서도 선박, 항공기 등은 부동산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등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따라서 다시 한번 부동산을 정의해 보면요. 자,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여기에 움직이는 것 가운데 등기를 하는 재산, 요 두 개가 합쳐진 게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는 주택, 아파트, 빌딩 등의 건물이 있고요. 또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은 축대, 도로, 교량과 같은 공작물도 부동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봐서는 부동산이 뭐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 재산. 자, 여기에 움직이는 것 중에서 등기를 하는 일부 재산을 합쳐서 우리가 부동산이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정의 다음으로 부동산 학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부동산을 학문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학문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능률화 원리라는 것은 부동산에선 다른 말로 체유효 이용이라는 용어로도 대신 사용되곤 합니다. 체유효 이용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을 어떻게 개발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특정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에 건물을 짓는데 자, 여기에서 상가를 지을지 또는 아파트를 지을지 또는 공장을 지을지 아니면 이 땅에 도로를 만들지 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거나 유동 인구가 많거나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높은 빌딩을 짓는 것들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인구가 없는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는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법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지를 연구하는 종합응용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별도로 부동산이라는 학문을 배울 필요가 있냐라는 이런 인식도 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서 더욱 커지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당연히 대학원 과정에서 부동산 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 과정에서도 부동산 학과라는 게 생길 정도로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부동산학은 부동산의 가치 증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연구하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라고 정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이 어떻게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최유효 이용이라는 요 용어는 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 통상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동산을 결국 수요하는 것들은 우리 일반 개별 개인이자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역시 어떻게 부동산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또 배우는 그런 부분이 바로 부동산 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자연적인 특성과 인문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먼저 자연적인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자연적인 특성이 바로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건 부동성, 즉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비이동성, 옮길 수가 없다는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이동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지역적으로 서로 차별적인 특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요, 그 바다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 산업이 발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사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서울이라는 이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이 부동산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부동산은 움직여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에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규제를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요, 강북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대문 안에서는 특정 높이를 규제하게 되고요. 또는 뭐 주위에 공항이 있다거나 또는 군시설이 있다거나 이러면 또 여러 가지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이용할지 공업용으로 이용할지 그리고 일반 주택으로 이용할지 이런 것들을 또 정부에서 일부 정해서 규제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이동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등기제도라는 게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으로 부증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증성이라는 건 증가시킬 수 없는 특성인데요. 토지는 일반 재화와 달리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일부 서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간척 사업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일부 토지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이 증가한 게 전체 우리나라 국토 면적에서 바라보면은요 굉장히 좀 미미한 측면이 있고 증가시키는 그 시간과 노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무한대로 증가시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증가시킬 수밖에 없으니 증가시킬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희소성을 갖게 됩니다.
이 희소성은요, 지역적 특화에 따라서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 있고 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특성 때문에 희소성은 반드시 지닐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희소성에 따라서 희소성이 큰 지역은 가격이 더 비싸지게 되는 거고요.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가격 상승률이 좀 제한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국토가 좁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뭐 미국이나 호주나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에 있는 국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소유욕이 높아 보이는 게 좀 현실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증가시킬 수 없는 특성 때문에 토지 이용을 가급적 집약화해서 좀 최적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높은 빌딩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 지방으로 가면은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조금 낮아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일반 동산처럼 소모되지 않는 특성을 바로 우리가 영속성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감가상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은 감가상각되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은 오히려 영속하다 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부동산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의 입문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적 특성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즉, 토지는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토지가 주거용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토지의 채유효 이용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특정 토지는 주거용이 되고 상업용이 되고 공업용이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가격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그냥 제가 아파트를 하나 예를 들면은요, 용도의 다양성이랑은 조금 뭐 차이가 날 수 있는 예시이긴 한데, 자,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분양가는 통상 토지비 더하기 건축비 더하기 금융비용, 자, 요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분양가가 되는 건데요. 용도에 따라서도 분양가가 다양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도 분양가가 굉장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집약도가 높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요. 토지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요. 자, 그래서 분양가를 100으로 봤을 때 요즘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요. 통상 수도권에서는 이 분양가 100%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 이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 건축비가 30%, 그리고 금융비용이 한 10% 정도 드는데, 지방으로 가면은 토지비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전체 분양가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에서 40%밖에 안 되고, 건축비의 비중이 40%, 50% 정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 용도의 다양성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지역의 다양성, 지역에 따른 채유효 이용에 따라서 가격이 서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성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부동산은 인문적 특성에서 분할 및 합병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땅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합할 수도 있고요, 서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할 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 지적을 서로 합치면 되는 거고요. 쪼개는 게 더 좋다라고 봤을 때는 쪼개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규모의 경제 또는 플롯데이지 현상 같은 것들은요, 토지를 쪼개는 것보다 합쳤을 때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주로 우리가 규모의 경제 또는 플롯데이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작은 땅을 개발하는 것보다 큰 땅을 개발해서 1000세대, 2000세대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때는 여러 쪼개진 땅들을 합쳐서 조금 더 높은 가치 상승을 위해서 이런 합병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인문적 특성에서 부동산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의 위치적 존재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것은 시대적 환경이 변하면 토지도 그 가치가 변화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행정수도라고 하는 세종시가 생기기 이전에는요, 세종시의 땅은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에 비해서 가치가 굉장히 낮았을 텐데요. 행정수도라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가치가 좀 크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뭐 신라 시대의 수도가 어디였죠? 경주였지 않습니까? 지금의 경주의 토지의 가치가 지금보다 아마 신라 시대 때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을 거예요. 이는 그 당시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통일이 돼서 우리가 그 어딘가에 새로운 수도를 만든다라고 하면 지금은 가치가 없지만 나중 돼서는 그 가치가 훨씬 더 높게 활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은 어, 특히 부동산 중에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지목으로 구분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28개 지목이 있는데 28개 지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 면적별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야가 6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논과 밭이라고 하는 전이 있고요. 그 다음 도로, 그 다음 그 다음 가수원,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등등등이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나라 토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대부분은 바로 임야, 산림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임야가 63%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주거용 아파트를 짓거나 사무실을 짓거나 문화시설을 만드는 요런 용지의 토지를 우리가 대라고 부르는데, 이 대라는 토지 비목은요, 전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서 3.3%인 건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임야, 전, 답 이런 것보다 대라는 곳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요 3.3%밖에 되지 않은 요런 공간에 대한 소유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요런 지역의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토지는 28개 지목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법의 존재 형식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법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성문법은 말 그대로 헌법, 법률, 명령, 자치, 법규로 구성이 되고, 불문법은 통상 간습, 판례, 조리에 의해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성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성문법에서 모두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불문법도 차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뭐 어떤 판결이 나고요. 그 판결을 위해서는 우리 흔히 이전에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를 주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판례라고 하거든요. 이런 판례 같은 경우가 실제로 불문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문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대부분의 법의 형식은 성문법으로 되어 있고요. 성문법에서 부동산 활동에 대한 모든 규정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 간습이나 판례법이나 조리법을 활용하고 보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이다 보니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현재 주택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2022년 말 기준인데요. 아마 2020 지금 5년이니까 아직 2024년까지 통계는 나오지가 않았고 2023년 정도까지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한 2022년도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총 주택수가 1916만 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 1980년도가 우리나라 주택이 543만 호에 불과했는데 어, 한 40년 정도 지나면서 주택수가 약 3.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수는 사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매년 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과거의 증가율을 한번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주택 그 연평균 주택 증감률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때가 노태우 정부 시절인데요. 노태우 정부에서 수도권 쪽에 집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 지금 분당과 일산, 평촌, 삼본 이런 지역들을 아우르는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것들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나라 총 주택의 스톡 자체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2015년, 16년부터 2018년까지도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시기에는요, 당연히 건설업체들이 조금 집을 더 많이 짓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또 주택의 증감이 조금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요 1916만 호 중에서 한번 주택 종류별로 쪼개 보니까 아파트가 64%로 가장 많습니다. 자, 그 다음이 단독주택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파트가 1227만 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다세대와 연립주택, 우리가 이런 걸 합쳐서 함께 사는 주택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의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공동주택에 사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참고로 이제 시도별 주택 종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한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비중 같은 경우에 전국이 64%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특이할 만한 지역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세종이라고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개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지역이 아닌데요. 세종은 무려 전체 주택 가운데서 87%가 아파트를 차지해서 전국 내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지역을 전국적으로 보면은요, 상대적으로 대도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의 비중이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아파트의 비중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약 32%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전남, 경북, 자, 요런 지역들은요, 상대적으로 또 아파트의 비중이 약 5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전국 평균이랑 비교하면 좀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적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필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사실상 이 필지는 그 지역의 면적과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에 모여 살고 있는데 사실 필지 또는 지적 통계 그리고 지역 면적으로 보면은 사실 요 지역들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 통계로 보면 가장 지적이 많은 곳이
1등이 경상북도고요. 자, 2등이 강원도, 3등이 전라남도.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1등부터 12등까지 각 도시의 순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순서가 바로 각 도시의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등이 도시 중에서 우리가 시, 군, 구, 시군 중에서 가장 면적이 큰 곳이 바로 강원도 홍천군이고요. 2등이 인제군, 3등이 안동시, 4등이 평창, 5등이 경주, 6등이 상주. 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는데 한번 특성이 있지 않나요? 자, 1등부터 12등 중에서 강원도가 6개고요. 나머지 6개가 바로 경상북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적 통계에서 필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였죠? 1등이 경상북도, 2등이 강원도였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실제 면적도 들여다보니까 12개 중에서 자, 강원도가 6개, 경상북도가 6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있는 도시들이 면적도 크고 그 큰 면적 때문에 필지도 가장 많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동산 개론 1주차 수업 부동산의 이해라는 주제의 1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이 전반적인 수업의 소개와 부동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세부 분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